안녕하세요. 불독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 챕터로 구성된 경제학 서적을 서평해 볼까 합니다. 책의 제목은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이고요. 원서로 읽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해설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로서 일반 이론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시 경제학 분야를 개척했고 자유시장의 정부 개입을 적극 외쳤던 인물이죠. 그의 영향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까지 미쳤고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크나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죠. 케인스는 낙관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대공황과 같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엘리트로 구성된 정부 조직이 제대로만 역할해준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죠. 케인스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저서인 일반 이론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자신이 주장한 이론에 대해서 일반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거죠. 일반이라 함은 보편적이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케인스 이전까지의 이론들은 특수하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의 의미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즉, 자신의 이론은 보편적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느 이론을 두고서 특수한 이론이라고 정의한 것일까요? 케인스에 의하면 자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론들을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전에 있었던 경제학자들마저 고전파로 전부 묶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신고전파도 여기에 종속시켜버립니다. 즉, 자기 이전의 모든 경제학자들을 고전파로 취급하면서 이들의 이론을 특수한 상황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제한적인 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케인스는 고전파 이론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전파 이론의 교리는 잘못된 길이나 파멸적인 결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어땠길래 고전파 이론을 특수한 이론으로 취급하며 극히 제한적이라고 한 것일까요? 케인스에 의하면 고전파 이론은 대공황과 같은 실업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전파 공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공준이라는 말은 어떠한 가설을 전제 조건으로 깔아둔다는 뜻입니다. 고전파가 어떠한 가설을 전제로 하는지는 다음의 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정한 양의 노동이 고용되어 있을 때 임금의 효용은 그 양의 고용의 한계 비용과 같다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을 쉽게 풀이하기 위하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회사를 선택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되고 B라는 회사를 선택할 경우에는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의 회사를 놓고 김 씨와 박 씨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김 씨는 100만 원보다는 200만 원이 주는 효용감이 크기에 B라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박 씨가 이제 선택할 차례인데요. 이상하게도 박 씨는 200만 원 임금이 너무나 작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금이 주는 효용이 고용 한계 비용과 비교했을 때 작게 느낀다는 것이죠. 결국 박 씨는 어느 회사를 선택하지 않은 채 실업인으로 남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예시가 고전파의 공준인데요. 결국 고전파가 말하는 요지는 실업이란 자발적인 선택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박 씨가 임금이 주는 효용에 만족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회사를 선택하지 않은 상황과 같은 것이죠. 이를 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고전파에 의하면 자발적 실업은 본인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마음을 고쳐 먹고 낮은 임금의 직장을 선택하기만 하면 실업은 줄어든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 고전파는 실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두면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죠. 반대로 고전파와 달리 케인스는 실업이 꼭 자발적으로만 일어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비자발적 실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자발적 실업이란 회사가 고용량을 줄일 때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케인스는 이 같은 비자발적 실업을 설명하기 위해 유효 수요의 원리를 들어 설명합니다. 유효 수요란 총 공급 가격과 총 수요 가격이 균형을 이룰 때의 수요를 말하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컴퓨터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은 1000대의 컴퓨터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판매 실적을 보니 1000대 모두가 팔렸네요. 이 같은 경우는 경제 전체 균형이 맞았기에 유효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000대를 생산했는데 500대만 팔렸다면 유효 수요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기업은 고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즉, 실업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1000대를 생산했는데 1500대의 수요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유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늘려야 하겠죠. 이같이 실업이란 유효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효 수요가 떨어지면 고용량은 줄어들고 유효 수요가 올라가면 고용량은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볼 게 있습니다. 고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유효 수요라면 이 수요에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하겠죠. 케인스는 수요에는 개인들이 지출하는 소비와 기업들이 지출하는 투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업이 1000대의 컴퓨터를 생산했을 때 유효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이 소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케인스가 보았을 때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로도 유효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한다면 낮아진 유효 수요로 실업은 발생할 것이고요. 그러기에 개인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제3의 주체가 나서서 유효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케인스가 보기에 제3의 주체는 결국 정부가 됩니다. 개인과 기업이 메꿀 수 없는 공백을 제3의 주체인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무작정 의지한다면 대공황과 같은 실업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케인스의 견해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스는 기존 경제학을 고전파로 분리하면서 써먹지 못하는 이론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론을 언급하면서 어떤 보편적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면서 그는 실업을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며 새롭게 개선될 해결책으로 유효 수요의 원리를 말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수요가 줄어든다면 고용량은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고용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